아버님, 언제까지 이런 구질구질한 서점에서 사실 거예요? 차라리 정리하시고 저희랑 함께 사세요. 낡은 서점, 무시받는 아버지.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지역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점 주인이라 불렸던 그 남자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나타난 순간 가족의 운명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서점 안에서 이준호는 묵묵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6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오래된 문학서적부터 철학서, 역사책까지 장르별로 차곡차곡 정돈하는 모습은 마치 평생을 이 일에 바쳐온 장인의 모습 같았다. 다산서점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공간은 준호에게 있어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였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문을 연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독자들과 만났고 책을 매개로 한 소소한 대화들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서점은 그에게 마지막 안식처였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 3시쯤 서점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며느리 최미란이 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이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에는 어딘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서점 안을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다.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낡은 서가들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세련된 사무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 공간이 그저 답답하고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아버님, 미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억눌린 불만이 묻어났다. 언제까지 이런 구질구질한 서점에서 계실 거예요? 요즘 누가 종이책을 사나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인데.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시집을 천천히 제자리에 꽂으며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익히는 것은 순전한 경멸이었다. 그동안 예의상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미란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해갔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기획팀장이에요. 그런 제가 이런 곳을 드나드는 아버님을 두고 있다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햇볕에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책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후진 것들로만 보였다. 도훈 씨도 이제 35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건지.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차라리 서점을 정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도우는 옆에서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서점으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나이 드신 아버지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그온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쳤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오래된 열쇠 한 다발을 꺼내든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서점 곳곳의 전등을 하나씩 껐다. 미란과 도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전등까지 끄고 난 준호는 두 사람을 지나쳐 서점 문 앞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간 그는 바깥쪽에서 조용히 자물쇠를 채웠다. 딸깍하는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가로질렀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준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는 잠시 서점을 돌아보았다.
3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저 낡고 초라한 건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다. 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뒤에서 미란과 도훈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이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을까? 준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계속 이어갔다. 바람이 더욱 차게 불어왔다. 이틀 후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다. 어제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의 움직임에 이전보다 더욱 신중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서가 사이사이를 비추었다. 오래된 책들의 누런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지난 30년간 그와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쯤이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위한 전래동화책을 찾고 있었다. 준호는 능숙하게 아동 코너로 안내하며 몇 권의 책을 추천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은 정말 책에 대해 잘 아시네요. 준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포장을 해드렸다.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이런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 새로 들어온 도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각각의 책을 손에 들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는 과정은 그에게 있어 거의 명상과 같았다. 오후 4시경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는 한참 동안 서가를 둘러보더니 과학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 책 재미있어 보이지? 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을 다시 집어 들었다. 이 책 말이야. 사실 좀 낡아서 새것 가격을 받기가 미안하거든. 절반 가격에 줄게.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용돈을 털어 책을 사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잔잔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저녁이 되어가자 준호는 서점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공간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그저 창고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낡은 철제 서류함이 있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류함의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두꺼운 갈색 봉투 여러 개가 나타났다. 봉투들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재단 설립 관련 서류, 투자 계약서. 준호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서는 여러 장의 공식 문서들이 나왔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 증서, 지역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장, 그리고 몇몇 건물의 임대 계약서들이었다. 문서들을 천천히 훑어보던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다. 서점 운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그는 틈틈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삶이었다. 돈이나 명예를 과시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틀 전 미란과 도훈의 말들은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은 것일까?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준호는 문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안에 정리했다. 그리고 서점 앞쪽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책들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계산대를 깨끗이 닦고 바닥을 쓸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마무리 작업이었다. 문을 잠그기 전 준호는 잠시 서점 안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구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거리로 나선 준호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12층에서 최미라는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나타내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들이 지금 그녀에게는 골칫거리로만 느껴졌다. 미라는 이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며 기획팀장 자리까지 올라온 실력파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뛰어난 분석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다. 성공한다면 임원 승진이 확실시되었지만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외곽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토지 확보는 완료된 상태였지만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위치한 중요한 부지 하나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 부지는 면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위치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주요 도로와 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이 땅 없이는 전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마치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 하나가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미라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에 의뢰하고 지역 토지 대장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개인적인 인맥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현재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연락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난항이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었다.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오후 들어 미라는 새로 채용한 부동산 전문 조사원으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다. A사 용지 몇 장에 불과한 그 보고서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던 답이 들어 있었다. 해당 부지의 현재 소유주는 이준호라는 인물이었고 놀랍게도 그 사람의 주소지가 자신이 잘 아는 곳이었다. 미라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준호, 69세, 직업은 서점업, 그리고 주소지는 바로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동네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낡은 서점 근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같은 성씨의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같은 동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생년월일, 주소, 심지어 서점의 정확한 위치까지. 모든 것이 시아버지와 일치했다. 미란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그 촌스럽고 초라한 서점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핵심 부지의 주인이라니.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며칠 전 그를 그렇게 면박 주고 나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었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돈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선에서 토지를 양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미라는 즉시 남편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도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했다. 평생 그 작은 서점에서만 살아온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가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정말 확실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미라는 자신이 확인한 모든 정보를 도훈에게 설명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도훈도 결국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였다. 며칠 전의 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가서 토지 양도를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미라는 책상에 앉은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기회를 놓치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신중한 접근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도훈과 함께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며칠 전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연스럽게 토지 문제를 꺼내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다. 과연 시아버지가 순순히 협조해줄까? 사흘이 지난 오후, 대한건설 본사 15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미라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자들과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다. 특히 핵심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개발 예정지의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다. 미라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서점에 찾아가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으로 찾아가려 해도 도훈이 말렸다. 지금 아버지 기분이 너무 상해 계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도훈의 말이 맞았다.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회사에서의 압박은 날로 커져만 갔다. 오늘 회의에는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지역문화재단의 대표였다. 이 재단이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고, 특히 문화시설과 공원 조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미라는 투자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역문화발전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투자자 측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회사의 임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몇몇 외부 투자자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미라는 각자를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기다리면 되었다. 지역문화발전재단 이사장님이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회사 부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미라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다. 핵심 부지 확보 문제는 일단 진행 중이라고 표현해 두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투자자들 앞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는 없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회의실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호였다. 하지만 며칠 전 서점에서 봤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오랜 사업가의 경험이 묻어나는 안정감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 미란이 알고 있던 그 초라한 서점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회사 부사장이 일어나서 소개했다. 지역문화발전재단의 이준호 이사장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아버지가 단순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재단의 이사장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핵심 부지의 소유주였다. 준호의 시선이 미란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준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냉기가 느껴졌다. 기획팀장 최미란 씨가 오늘 발표를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부사장의 소개에 미라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평생 그 작은 서점에서만 살아온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자료를 넘기는 것조차 버거웠다. 특히 핵심 부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다른 참석자들은 미란의 이상한 태도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평소 그녀의 실력을 알고 있던 회사 동료들도 오늘의 발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다른 투자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준호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핵심 부지 확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라는 그 질문을 받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를 그렇게 창피하다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제 결정을 기다리셔야겠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미라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미라는 준호를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준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대신 그는 다음 주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가족적인 온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라는 그 일주일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독촉이 들어왔고 집에서는 도훈과 밤새 말다툼을 벌였다. 도훈 역시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도훈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가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약속된 날이 되자 미란과 도훈은 함께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지역문화발전재단의 본부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공간과 벽면을 장식한 각종 상패들, 그리고 대형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까지.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준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준호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양복 차림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다만 그 안에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미란과 도훈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도훈 역시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잊었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동안 자신이 왜 이런 생활을 해왔는지, 왜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숨겨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서점을 운영하는 것도 그 철학의 연장선이었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삶이었다. 재단을 통한 각종 사회 공헌 활동도 모두 조용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해왔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런 자신을 창피해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특히 며칠 전 미란의 말들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미란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알려주었다. 그는 투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핵심 부지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마도 작은 도서관이나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인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미라는 완전히 절망했다. 프로젝트의 실패는 곧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가족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서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지역의 유지이며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점에 들르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준호 자신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며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만 예전보다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이전의 온화한 미소를 보기는 어려워졌다. 미라는 결국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좌천되었다. 도훈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차가운 일상을 보냈다. 특히 도훈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과 아내의 경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가끔 그들은 서점 앞을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감히 들어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준호 역시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다. 너무 깊이 상처받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